하나, 둘, 셋. 알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십걸로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가십걸 시리즈를 투아투핸들이라는 그 넷플릭스 데이팅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 채널에 워낙 장편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그 몰아보기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몰아보기는 그렇게 조회수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저희 그 투어 몰아보기가 10만이 또 넘은 거예요. 2시간 반짜리 투아투핸들 몰아보기가 잘 나온 딱 이 시점에 임신도 하고 애도 낳고 이런 출연진들이 생겼어요. 다 스토리가 좀 독특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먼저 프란체스카의 임신 일대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프란체스카와 그 프란체스카의 남편이죠, 제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 제시도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제시의 난자도 채취를 하고 프란체스카의 난자도 채취를 해가지고 제시의 아기 아빠의 정자와 합쳐서 쌍둥이를 임신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전편 한번 보시면은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임신을 시도를 했어요. 그 난자 채취를 위해서도 주사를 맞고, 뭐 그 전에 아기 수정하기 전에도 그런 호르몬이나 관련된 주사들을 많이 맞는데, 평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배에 스스로 주사를 놔본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프란체스카의 남편인 제시는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할 때 꾸준히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스스로 이제 배에다 맞춰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둘 다 이제 난자 채취를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시는 성전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수가 굉장히 적었더라고요. 프란체스카는 성전환을 진행한 적도 없는 그냥 건강한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난자 채취를 시도를 했는데 50개의 난자를 채취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해서 프란체스카가 막 그 당시에 나 이거 도네이션 할까 생각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란체스카는 이제 남자 기부처럼 남자 기부도 할 수 있구나. 제시는 8개가 채취가 됐고, 이제 그 중에서 3개의 난자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아까 전에 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쌍둥이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첫 번째 임신은 제시의 난자로 시도를 할 거야 이렇게 공표를 해서 시험관 시술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시의 난자를 제시의 그 아이 아빠의 정자와 체외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 배에 착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냉동 난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뭐 미래를 위해서 내 난자만 이렇게 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냉동을 하는 게 그 정자랑 수정시켜서 냉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시의 난자가 8개 중에 3개만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3개의 난자를 착상을 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이런 식으로 시험관 시술하면 이게 뭐 법적인 거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어떤 아기를 가질지 성별도 미리 알고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이미 그래? 수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성별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나는 뭐 남자를 임신할게요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별 선택이 가능하다고 임신할 때?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프란체스카가 모든 임신을 하기로 했고, 이제 프란체스카는 자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자기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더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뭐 대리모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본인은 대리모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대리모 이렇게 하면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돈이 많고 여건이 되면은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특히 연예인들 그래서 뭐 유명한 킴 카다시안이라든지 kim 카다시안의 여동생 클로이 카다시안 그 2명도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랑 윤리적 기준이 되게 다르다고 느끼고, 그리고 미국은 진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상업적인 판단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윤리적인 기준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아직도 윤리적인 쟁점이 활발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은 그 시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엄청 빨리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서, 대리모에 관해서도 사실은 다른 나라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제도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진짜 빠르게 정착한 것 같아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도 했고, 남성과 남성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뭐 그런 방면으로도 많이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진짜 특이한 게 둘 다 임신 경험이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왜냐면 제시는 이미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둘 다 임신 경험이 있다는 거. 이건 너무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착상시키는 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프란체스카가 2023년 10월 5일에 임신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 착상 수술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많이 공지를 했었어요. 저도 그 공지를 미리 보면서 좀 기다렸죠. 그런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미리 임신한 날을 알 수 있다라는 게. 많은 팬들이 댓글을 물어봤죠. 오늘이잖아.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막 축하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이제 프란체스카가 그 틱톡 영상을 하나 올려요. 오늘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내 몸에서 어떠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고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시도를 하면 내가 임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한 거야.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거를. 그래서 막 제시 자녀한테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너 이제부터 뭐 누나야 언니야 이런 거 막 옷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파티를 하잖아요. 프레그넌시 리빌 파티를. 그래서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고 막 옷까지 다 샀는데 첫 번째 임신 시도를 실패를 해갖고 막 울면서 그거를 막 언박싱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파티도 다 준비했는데 다시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되게 힘들어 했고 잠깐 쉬고 뭐 여행도 가고 다시 2차 시도를 했는데 2차 시도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신 테스트기를 해가지고 둘이 실시간으로 처음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고 프란체스카의 베스트 프렌드인 게이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도 막 나 사실 뭐 임신했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막 그 임신 공개 많이 하잖아. 그런 영상도 막 찍고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임신 사실을 발표를 하고 초음파 받으러 가는 영상도 찍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초음파를 이러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프란체스가 저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알게 된 거야. 거기에 2명의 아기가 있었던 거죠. 원래 원했던 쌍둥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임신한 자신의 모습과 뭐 임신을 해서 요즘에 나는 뭘 먹고 있어. 그리고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시험관 아기를 성공했던 요인은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임신 팁도 공유를 하고 뭐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임신 과정 공유하는 SNS 포스트를 활발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애기 엄마는요. 그 프란체스카랑 같은 시즌 1에서 나온 헤일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시즌 1에서 그 가장 많이 바이럴된 영상이 있어요. 그게 프란체스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파트너 남자애를 질투시키기 위해서 어떤 여자애랑 키스를 해요. 근데 그 여자애가 바로 이 헤일리인데요. 이 친구도 좀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게 애기 아빠가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나와라. 요즘에 만든 영상 보면 되게 참하고 스윗한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K의 힘인가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너 근데 걔 맞아?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너 얼굴도 진짜 많이 변하고 성격도 진짜 많이 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리얼리티 스타들이 다 항상 하는 말이 사실 거기에서의 내 모습이 내 원래 모습이랑 많이 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 세대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에티튜드가 있대요. 사람들이 리얼리티 쇼를 왜 봐요? 막 싸우고 막 질투하고 막 바람 피고 공격하고. 그리고 리얼리티 쇼에서 너무 조용하거나 착하거나 참하면 사람들이 쟨 저럴 거면 TV 왜 나왔어? 재미없어. 노잼이다. 노잼캐가 된단 말이에요. 만 나이로 20살에서 딱 21살이 됐을 때쯤이어가지고 그때 자기가 한참 혈기왕성하고 성격이 또 그렇기도 했지만 자기 원래 성격보다 훨씬 오버하고 그 쇼에서 원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대요. 그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래서 일종의 연기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TV 나올 거 나는 차라리 여기에 못된 짓이라도 해가지고 빌런으로 주목이라도 받아야 돼. 분량 뽑자. 근데 이제 막상 자기가 나 뜨고 싶어 이렇게 해서 행동을 했어도 그 후폭풍을 또 경험을 해보면 엄청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생각보다 다르고. 내가 그렇게 욕먹어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막상 떴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팅쇼 같은 거 나오면 엄청 외모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리얼리티쇼 스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엄청 악플을 받다 보면 내가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리얼리티쇼 처음 나갈 때는 스타일리스트도 없고 일반인이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로 유명해지면 스타일리스트도 생기고 화장법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실은 수술을 입술이랑 코만 했대. 사람들은 얘가 전신 성형을 했다. 그 정도로 외모가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살이 엄청 많이 빠졌고 그리고 얘가 요즘 화장을 어떻게 하냐면 눈썹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환한 눈썹이 인기가 많거든요. 원래 자기 눈썹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 이 수술 받았구나. 이게 진짜 비교해놓으면 진짜 그 수술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인종차별 아닙니다. 이제 생얼을 보니까 눈썹을 아예 다 밀고
이렇게 그리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코랑 입술 수술까지 받았다. 근데 뭐 우리 또 성형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응. 초창기 영상 보면은 이제 응. 이 영상이 어떻게 찍히는지도 모르고 응. 뭐 그러니까 엄청 달라 보이니까 나는 그런 게 좀 공감이 돼. 그래서 얘가 투아시 끝나고 한참 그 드라마에 휘말리고 나서 그 뒤로 한 1년 동안 연애도 안 하고 뭐 썸도 아예 안 타고 외국에서는 또 그런 게 유행이에요. 로맨스 디톡스랑 도파민 디톡스. 소셜 디톡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사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멀리하고 자기는 그냥 엄청 친한 친구들이랑 조용히 지내고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되지? 악플 읽기 시리즈 중에서 완전 그 바이럴된 쇼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 틴더 써요. 틴더 뭐 쓰면 안 되는 앱이에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호주에서 틴더라는 데이팅 앱을 쓴 거를 경험을 공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막 데이팅 앱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걸러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1위가 아마 소개팅일 것 같아요. 자만추. 뭐 자만추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것처럼 서양권에서는 가장 흔한 방법이 그 데이팅 앱이에요. 욕한 사람들의 정서도 이해가 되는 게 한국에서는 데이팅 앱 쓰는 게 엄청 흔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가 되게 시시하잖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데이팅 앱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서양권 나라에서 20살부터 30살까지인 그 청년들한테 데이팅 앱을 인생에서 한 번도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 100명 중에 한 5명? 될까 싶을 정도로 데이팅 앱이 엄청 흔해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호주인 남자친구는 힌지라는 앱으로 만났는데 이 커플도 처음에 힌지라는 앱으로 만났대요. 근데 이제 외국에선 데이팅 앱이 엄청 활발하다 보니까 데이팅 앱의 종류가 정말 많고 딱 그 데이팅 앱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힌지를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가 안 돼서 안 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힌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되게 자세히 자기의 뭐 직업이라든지 사상 검증해야 돼. 해야 돼요. 다른 어플들은 그런 걸 굳이 일일이 안 써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힌지를 선택을 해서 그때 이제 매치가 된 게 그 한국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비자가 2달짜리 사람이었던 거야. 실제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랑 대화가 잘 통할까? 그 정도로 영어가 잘 될까? 그런 걱정이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너무너무 잘 통하고 애기 아빠가 엄청 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더 잘 맞았던 거 같아. 톤이 맞는구나. 톤이 잘 맞는 거야. 인플루언서의 애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막 같이 틱톡 찍고 막 엄청 활발한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이분은 영상도 잘 안 찍고. 나도 궁금해서 한번 인스타그램 들어가 본 적 있어. 남성분의 인스타그램을. 딱히 인플루언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상생활 하는 사람 계정같이. 근데 2달짜리 비자잖아요. 그래서 어떡해? 얼마 안 사귀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대, 그분이. 이제 남자친구가 한국 가고 얼마 안 돼서 자기도 남자친구를 따라서 한국을 가서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만나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가족끼리도 만나고 하면서 진지한 만남을 하게 된 거지. 장거리 연애를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만나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 딱 사람들이 좀 무서울 수도 있어. 이 여자들은 왜 무섭냐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중에 임신을 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27살에 임신을 할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자기는 이게 계획된 임신이 아니었고 항상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대. 왜 임신이 됐냐에 대한 영상을 이제 자기가 찍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구피임약을 미성년자가 먹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고등학교에 한 입학할 쯤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이 먼저 경구피임약을 같이 타러 가는 경우가 꽤나 있대요. 지니 앤 조지아라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도 고등학교 입학하고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엄마가 갑자기 얘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경구피임약을 타줘요. 얘도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구피임약을 먹기 시작을 했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경구피임약을 약국에 가서 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경구피임약을 타려면 그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자기한테 맞는 경구피임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년가량을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상태였다고 해요. 처방해주는 의사가 항상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경구피임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했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되게 어렵다. 프란체스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임신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당연히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여행이 끝나고 플로리다로 부모님을 보러 갔잖아요. 경구피임약을 내가 무슨 1년치를 맨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원래 부모님 집에서 한 몇 주만 지내려고 했는데 자기 예상보다 더 지내게 돼서 경구피임약이 똑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경구피임약을 중단을 한 거지. 중단을 한과 동시에 생리가 시작을 해요. 21일을 복용을 하고 7일을 멈춘 다음에 7일 이후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열흘을 먹고 생리를 하고 그리고 복용을 한 거지. 경구피임약에 대해서는 나라마다도 의사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생리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LA로 돌아갔고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대. 임신하면 이제 날짜를 계산을 해보잖아. 그 생리 끝난 날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는 거야. 먹긴 한 거야? 생리 끝나고 나서? 생리 끝나고 나서 자기 복용을 했대.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약을 끊잖아요. 원래 경구피임약 21일 또 복용하고 끊으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나 안 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임신이었던 거지. 경구피임약을 한 가지를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하면 그것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이거 확실히 알 수 없대요. 왜 임신이 됐는지는. 얘가 그걸 공유를 했잖아요. 경구피임약을 복용 중에 임신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경구피임약 목적이 뭐야? 임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임신이 됐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경구피임약 복용 중에 임신된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댓글에서도 자기 경험을 엄청 많이 공유를 했더라고. 내 경우에는 이 항생제를 같이 복용해서 된 것 같아. 뭐 어떤 분은 나는 한 가지를 5년 이상 복용해서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많더라고요. 엄청 오랫동안 복용을 해서 임신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오래 복용을 해서 경구피임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차가 엄청 큰 거예요. 외국에서는 사실 결혼을 안 하고 임신을 해서 뭐 임신하고 아기를 키우고 10년 뒤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하고 그냥 아기를 키우는 경우도 많아요. 해외에서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가 있고 그게 다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필수로 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 커플들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인데 남자친구인 애기 아빠가 한국인이고 미국 비자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임신 과정이나 아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서 우리가 결혼은 좀 미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미국의 그 취업 비자를 1년짜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을 해서 임신해 있는 동안에는 그 1년짜리 비자로 아마 나랑 같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영상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결국에는 그게 승인이 안 됐나 봐. 여건이 되는 대로 비행기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임신 기간에는 혼자서 미국에서 끝까지 있었던 것 같고, 아기 낳기 3일 전에 아기 아빠랑 그 이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같이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케어를 하고 이제 옆에 있다가 다시 또 한국을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기 아빠는 영어를 잘하잖아. 미국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무조건 아기를 바이링구얼로 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기 이름도 한국 이름이에요. 미들네임이 영어고 애기 이름이 준이에요. 준. 근데 약간 영어랑 한국이랑 둘 다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가 진짜 한국 애기 같이 생겼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커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투아트 핸들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진지한 연애 관계를 못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스킨십 못하게 해놓고 진정한 이제 감정적인 교감을 하게 해주겠다. 이게 프로그램의 취지인데, 지금까지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유일한 커플이에요. 바로 캠과 에밀리 커플이에요. 이 두 커플은 시즌 2에 나왔는데 안에서 서사가 되게 있었고 안 이루어지려다가 막 이루어졌고 남자가 약간 진지한 관계를 갖기 어려워, 이런 히스토리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의외라고 난 느꼈고, 이렇게까지 만나게 이렇게 진지하고 오랫동안 사귀고, 그러니까 뭐 누구나 한 커플 정도는 계속 사귀는 커플이 있겠지만 그게 이 커플일 거라고 예상 못한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도 데이팅 프로그램 엄청 많지만 최종 커플 된다고 해서 맞아 결혼까지 가는 경우 많지 않잖아. 박경림 언니는 MC였는데 되긴 했지만 갑자기 TMI 죄송합니다. 박경림 언니가 옛날에 데이팅 프로그램 그 MC였는데 거기에 출연진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MC인데 이제 여자 출연자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 패밀리 커플이라고 불러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딥하게 안 다루겠지만 남자인 캠이 에밀리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헤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 헤어진 기간이 한 달을 못 넘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둘이 아주 지독하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 2022년 6월에 에밀리가 엄청 긴 포스트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저도 그 포스트를 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에밀리가 자기가 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거를 6주 정도 됐을 때 테스트기를 통해서 알게 됐고, 한 12주가 됐을 때쯤에 엄마랑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캠이랑 에밀리만 알고 있었대요. 5주차 정도가 됐는데 한 며칠 전부터 약간 배가 좀 아프고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근데 뭐 보통 임신을 하면은 몸에 많은 변화가
변화가 있으니까 아 이것도 그냥 그 증상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서는 이제 넘겼대요. 장을 보다가 갑자기 진짜 배가 너무 미친 듯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거의 쓰러지듯이 주저앉았대. 그 옆에 자기 이제 남사친이 있었는데 이 임신 사실을 모르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나 지금 임신했는데 뭔가 그게 배가 아픈 것 같아.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뭐 임신을 했다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캠을 불러가지고 같이 부축을 해가지고 집으로 옮겼대. 보통 한국인의 이제 생각으로는 그때 이제 병원을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서 일단 집으로 옮겨서 매니저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전화를 했는데 매니저가 너 지금 당장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병원에 갔대요. 근데 또 여기서 나는 한국인으로서 좀 놀랐던 게 그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갔잖아.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자기가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근데 이제 그 진료를 얼마나 못 받냐면 24시간이 넘게 자기는 그냥 그 진료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날로 따지면 거의 이틀을 넘게 그냥 캠이랑 그 의자에 같이 앉아가지고 그 의자에서 졸다가 깨다가 그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져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진료를 받다고 하더라고.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둘이.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그렇다고 하고 결국에는 그 많은 기다림 끝에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대. 자궁의 임신이라고 해가지고 왜 원래 아기가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해서 자궁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나팔관에 착상이 돼서 거기서 아기가 자라나는 경우가 있대요. 아기가 그 상태로 계속 자라면 나팔관이 터진대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모르고 지내다가 병원에 가서 그걸 알아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응급수술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요. 보통 자궁에 임신을 하면 임신이 됐을 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착상이 다른 데서 된 건데 임신 테스트기 하고 나서 병원을 안 갔나? 라고 했는데 그때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기로 보통 임신을 확인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팟캐스트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너 임신 확인하고 나서 언제 병원 가야 되는지 알아? 이러니까 또 그 같이 인터뷰해준 여자도 솔직히 나도 모르겠네.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그게 당연한 그 절차가 다른 한 명은 미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봐요? 근데 외국에서는 진짜 병원을 잘 안 가요. 위급한 상황이어도 치료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수술을 했는데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난소를 제거했었어야 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그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될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정말 행운이게도 그때 이제 몸에 이상을 느껴가지고 바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배아를 이제 제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도 병원에서 딱히 애프터 케어가 전혀 없었고 나는 바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갔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복을 했으니까 수술 자국이 있을 거 아니야. 집에 갔는데 자기 수술 자국이 자꾸 벌어져서 자기 안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전화를 했대 병원에. 저 지금 수술 자국이 벌어져서 제 뱃속 안이 보이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 그래서 다시 병원에 와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또 하루를 기다렸대 병원에서. 감염돼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을 내 스스로도 무시를 하고 그렇게 그 그로서리 샵에서 쓰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도 무시를 했던 그 내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이게 100명 중에 1명한테 일어나는 정말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인플루언서고 내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정말 많은 여성들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네 몸에서 오는 신호들을 무시를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하고 우리는 안 해. 무시 안 해. 바로 병원 가. 우리 임신했는데 병원을 안 가면 그러지 않지. 가긴 가. 마음 아픈 일을 겪었고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건강하게 아기가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케미랑 에밀리가 뭐 그런 새로운 팟캐스트도 만들어놨어요. 베이비톡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뭐 임신을 했는데도 둘의 뭐 부부 관계가 어떻게 이제 맵게 가냐 뭐 그런 말들도 자유롭게 하고 아빠로서 자기의 심리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 예정이 2024년 6월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2024년 6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직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아기가 아직 태어났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만삭인 상태고 그래서 막 만삭 화보도 많이 찍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요즘은 그렇게 행복한 임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케이스에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세 커플을 얘기를 했는데 세 커플 다 임신 스토리가
특이해.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건 진짜 만 명이 임신을 하면 만 가지의 케이스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커플이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막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질투하고 바람 피고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인생의 단계들을 겪으면서 봐주는 팔로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계속 바뀌고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들도 되게 흥미롭고 그게 또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투아셋 임신한 3명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생소하고 재밌는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또 가십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십걸 조자면은 계속됩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